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빈센님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밖에 엄청 춥죠? 좋습니다. 네, 추워도 저는 깔깔이를 입고 있어가지고 너무 따뜻합니다. 이런 거 이제 자켓 같은 거 안에다가 이렇게 입기 좋은 제품이라서 네, 깔깔이는 전문 용어가 아닌데. 전문 용어. 네. 군대에서 입는 거. 지금도 깔깔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죠. 방한복 근데 깔깔이. 왜 깔깔이요? 깔?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재민이 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모르세요? 몰라요? 진짜요? 이분 아실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여쭤봐야지. 여쭤보도록 하겠고 먼저 진짜 알 그러면 것 같아. 빠르게 하루에 하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하나 보여주시죠. 네,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수많은 뭐 경제 지표들도 나왔고요. 뉴스 속보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JP 모건 컨퍼런스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베네수엘라를 넘어서 이란의 함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미국 중심의 영국 중심의 서구 언론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균형감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최근에 미국 트럼프의 MBS 직매입도 그렇고 트럼프가 2026년 중간 선거의 선거전을 돌입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는 또다시 중동 리스크를 바라보면서 글로벌 증시를 한번 눈여겨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란 쪽도 이슈가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추가로 시장에 전달이 됐는데 요게 또 어떠한 변수를 마련하게 될지 여부도 계속해서 저희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깔이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네.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실 이재만 실장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우리 안녕하세요. 빨간펜 선생님. 시장님이 물어보기 전에 깔깔이가 왜 깔깔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그냥 읽기만 해봐서 봤을 때 왜 깔깔이었는지 생각을 못 깔깔이. 해봤습니다. 네. 예전에 어르신들이 속옷을 털옷 있는 속옷을 명칭하던 거 요거가 깔깔이었던. 근데 왜 깔깔이지? 근데 왜 오늘 왜 이렇게 저 혼나는 거예요? 하나요? 여행커 진짜 너무 노잼. 오늘 뭐 시장 하락했는데 왜 상승했다라고 하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상승했는데. 오늘 제가 약간 막아낀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른 마음으로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빨간펜 선생님, 이재만 실장님, 주말 사이에 어떻게 이란 이슈가 네. 베네수엘라를 넘어서서 뭔가 조금 더 큰 이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네. 불거질 때마다 흔히 얘기하는 국제 상품 가격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좀 변동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예측에 대한 방향성 자체의 논란이 굉장히 심해졌다 보니까 이게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좀 안 줄 수 없는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잠잠할 때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정학적인 변수는 변동성 확대에 대한 위험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 자체에는 조금 이렇게 악재로 항상 좀 작용을 많이 했던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감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불안감, 불확실성이 시장 막 이렇게 계속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이러는데 탁 터지면은 이게 조정의 빌미가 될까에 대한 의구심. 근데 또 한쪽에서는 지난번 베네수엘라 때도 그렇고요. 조금만 떨어져 봐라. 미국 땅은 또 사야지. 이런 심리도 또 강한 것 같고. 지금은 말씀하신 후자 쪽의 심리가 네. 훨씬 강한 것 같긴 맞아요.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시장이 강세장을 보이고 있고 워낙에 화랑이다 보니까 음. 조금 밀리면 사겠다는 생각들이 되게 강해서 근데 그래서 그런지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그냥 하락한다, 밀린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중도파 리스크는 뭐 지나고 보면 항상 기회였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자, 오늘의 주제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섹터마다 잘 나가는 기업은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네. 아무래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한 기업이 주도하고 한 업종이 주도해서 지수는 오르는데 네. 가끔씩 보면 그 주도 업종이 쉴 때가 있고 주도주가 좀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섹터들에서 흔히 얘기하는 뭐 주도주라기보다는 거기를 좀 이끄는 이제 주식들, 기업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 약간 지금이 좀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엔비디아가 지난 10월 말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좀 색다르다기보다는 다른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특징들 이런 것들도 갖고 있고 연초 이후에 보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에서 경기 소비재하고 전통적인 시클리컬이라고 불리우는 소재 산업재, 에너지 이런 쪽들도 주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원래는 같이 가기가 쉽지 않은 컨셉들인데 약간 그래서
그 섹터마다 좀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좀 접목을 해서 시장에 대한 접근론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워낙에 코스피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럼 한국이 반도체를 갖고 지수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미국 엔비디아의 주가가 쉬어가는 동안 미국 증시를 지금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누가 있죠? 좀 바뀌긴 했죠. 여기 제가 그림 막대 그래프를 갖고 나왔는데, 우선 이거는 약간 테크 섹터에 관련된 네네. 얘기가 되겠죠. 엔비디아가 지난해 10월 29일이 주가가 고점이었습니다. 현재 주가가 대략적으로 지난 고점 대비해서 한 11% 정도 하락을 해 있고, 그리고 연초 이후에도 주가가 약간 보합세 정도,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테크 쪽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미국의 알파벳이죠. 최근에 미국의 알파벳은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가는 기업을 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이제 약간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반도체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들. 그래서 엔비디아는 쉬는데 미국의 IT는 안 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형태의 특징들을 조금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안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는 데이터 특징들, 그러면 요즘에 테크는 어떤 쪽에 더 관심이 많을 거냐에 대한 생각을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AI에 대한 관심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지진 않겠습니다만, 기업을 좀 바라보는 관점들, 선별하는 관점들이 약간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알파벳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AI 관련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은 이미 알려져는 있는데, 왼쪽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물론 2025년 전망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는 AI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매출 증가율이 113% 정도 2025년에 기록할 거라는 예상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알파벳은 보이시는 것처럼 매출이 오히려 2025년도에 2024년 대비 감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투자는 많이 하는데 이 기업이 과연 진짜 매출을 일으키느냐에 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26년 데이터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 물론 엔비디아는 여전히 높은 매출 증가율을 갖고는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건 턴어라운드죠. 그러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는 매출 증가율이 올해 2026년에 작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증가할 거라는 예상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알파벳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매출이 한 15% 증가하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S&P 500 시가총액 상위주들이죠. 그리고 시가총액 순서대로 제가 열거를 해놨는데, 시가총액 상위의 순서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게 흔히 얘기하는 이익 규모의 상위 순으로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알파벳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올해 그 예상하고 있는 순이익이 대략적으로 1,410억 달러 정도 되죠. 그러면 다른 기업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순이익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매출이 증가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저 흔히 얘기하는 저 큰 규모의 순이익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시사점이 뭐냐면 어차피 엔비디아도 돈은 많이 벌지 않냐. 1,150억 달러 정도? 근데 이게 PER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알파벳 같은 경우가 순이익 1등이긴 하고, 그럼 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PER을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올해 예상되는 PER이 27.7배 정도 됩니다. 엔비디아가 39.5배 정도 되죠. 약간 흔히 얘기하는 이익 가치 대비해서 누구의 주가가 더 싼 거냐라는 걸 물어보게 되면 알파벳이 여기에 꼽히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출 증가율의 턴어라운드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 자체 이 기업의 이익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매출이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 이익의 그 규모 이런 것들의 커짐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PER이 떨어질 거고, 그래서 낮은 PER 자체는 주가 매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마 아까 보셨던 마이크론과 인텔도 굉장히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과 인텔이 갖고 있는 장점을 뭘까라는 걸 꼽게 되면, 왜 예를 들면 엔비디아는 항상 순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 꼽히죠. 올해 역시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56% 정도 됩니다. 근데
이 56%의 순이익 증가율보다 더 높은 기업이 누구냐라는 걸 꼽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여기 보이시는 인텔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의 순이익 증가율을 뛰어넘게 됩니다. 가장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엔비디아보다 순이익 증가율이 높으면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테크 섹터가 성장하는 섹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성장의 기준점이 누구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성장의 기준점이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보다 단순하게 순이익 증가율이 높은 쪽이 누구냐라는 걸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PER하고 PBR도 잠깐 참고를 해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PER이 39.5배 정도 되고 PBR이 29.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티플 상으로 보게 되면 절대값이 굉장히 높은 그쵸. 기업이긴 하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순이익 증가율이 물론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망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보다 높고 PER이 11배입니다. PBR이 4.5배 정도 되죠. 굉장히 싸게 그러면 보시네요. 굉장히 싸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AMD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주가 수익률이 좋은 샌디스크 이런 기업들도 샌디스크 순이익 증가율 저 숫자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3,600%. 왜냐하면 작년에 뭐 작년에 너무 이익 증가가 없었기 때문에 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테크 섹터 같은 경우는 그 이익 증가율 자체가 기존의 주도주였던 기업보다 높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네. 없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메리트가 있느냐 예를 들면 PER이 낮을까 PBR이 낮을까 물론 둘 다 기준점인 기업 주도주보다 낮다라고 하게 되면 밸류 메리트가 굉장히 좀 강한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는 대부분 사람들이 테크가 성장주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섬세하게 골라내는 과정에서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도 어떻게 보면 한국 반도체의 기준점은 SK 하이닉스죠. 기본적인 주도주. 근데 SK 하이닉스보다 올해 이익 증가율이 높은 우리나라 테크 기업은 누구일 거냐. 그리고 하이닉스가 현재 예상되는 PER이 올해께 7.6배고 PBR이 2.9배 정도 됩니다. 이 PER과 PBR보다 낮은 기업은 누굴 거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합해 보면 한국도 이제 예를 들면 하이닉스보다 이익 증가율도 높고 PER 또는 PBR이 낮은 기업이 삼성전자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IT가 성장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노출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는 뭐 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봤을 때 기준점은 엔비디아고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다. 네. 그 숫자를 보고 그거보다 더 좋으면은 주가에 대해서 뭔가 좀 기대를 네. 할 수 있다라는 그, 그런 관점으로. 예, 아무래도 이제 주도주의 증가율 자체가 약간 주춤할 때가 좀 되긴 했습니다. 네. 이익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에 높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좀 다른 기업들, 그 주도 섹터 안에서는 좀 다른 기업들을 이렇게 선별해 보시는 것도 방법론적인 아이디어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주도주가 이제 주춤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네. 드는데, 그러니까 주가는 기울기 함수니까요. 근데 실제 S&P 500에서 지금 테크주가 퍼포먼스가 좀 별론가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그렇게까지 아주 퍼포먼스가 뛰어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연초 이후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대입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굉장히 낮아요. 예, S&P 500 같은 경우가 연초 이후에 한 2% 정도 지수가 올랐는데 네. 테크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물론 플러스를 내긴 했는데 굉장히 그 거의 강보합 정도의 수준이라는 표현밖에는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약하긴 특정 합니다. 종목만 올라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엔비디아가 좀 주춤한 게 네.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시총이 보시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총이 워낙에 커서 약간 그런 영향도 있고 알파벳도 올해 연초 이후에는 약간 주가가 보합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테크 대형주들은 쉬고 있고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보게 되면 아주 그렇게 시가총액 비중에 대한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역할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되게 고민되는 포인트인 게 네. 매해 1월 네. 중요하다. 더구나 첫째 주에 주도하는 업종이 그해 더구나 뭐 컨빅션 있게 상반기는 주도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엔비디아 아니에요 그럼?
물론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엔비디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제가 그냥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뿐이지 네. 저 이익 증가율을 몇 년째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낮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흔히 얘기하는 투자 전략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일 뿐이지 엔비디아가 아직 뭐 주도주에서 탈락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1월이 다 지나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 2주 됐죠. 그때 이재만 실장 오셔가지고 1월 달은 봐야 될 게 1월에 수익률이 좋은 게 그 해 상반기 특히 주도주가 될 수 있다. 그게 네. 사람들 뇌리에 막 박혔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걸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중간 점검이지만 엔비디아가 약보합. 예, 약보합 정도. 그러니까 기술주만 오르는 게 아니라 미증시를 보면은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전통 뭐 소재, 산업재, 에너지 이런 섹터가 물론 약간 이슈와 함께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동반 강세를 보이는데 이 중에서 최근에 연말에도 그랬고요. 소비재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저희가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소비재가 실제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소외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보게 되면 소비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금리라는 시중금리의 벽 때문에 이게 실제로 소비가 잘 이루어질까라는 고민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뭐 연초 이후에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경기 소비재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굉장히 주가가 강했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네. 저 안에서 굉장히 주가가 강했던 기업들은 여기 보이시는 왼쪽에 보이시는 미국의 홈디포라든가 레나와 같은 기업입니다. 홈디포가 대략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한 8에서 한 9% 정도, 레나가 거의 10% 이상 급등을 단기 급등을 했던 주식이기도 네. 합니다. 근데 이 두 기업은 뭐냐면 모두 다 미국의 주택 시장과 관련돼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홈디포는 많이 들어봤는데 레나는 뭐예요? 이게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급 가구. 고급 가구 아. 쪽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역시 고급. 난 몰랐어 홈디포밖에. 근데 이게 이제 고급적으로 옮기세요. 알겠습니다. 예. S&P 500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음. 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꽤 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약간 이 두 기업은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만의 조금 이슈가 있었던 거죠. 어떤 예를 거요? 들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네. 본인들의 그 지인에게 아. MBS 매입 2천억 달러의 매입을 지시했다라고 네. 밝히게 됩니다. 아마 이 이유가 굉장히 이 두 기업의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난 초록색 선이 미국의 30년물 고정 주택담보 대출 금리입니다. 현재 6.2% 정도 하는데 6.2%면 뭐 절대값이 낮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2022년 이후에 가장 최저점까지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주택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대부분 자산 가격들이 뜨고 상승했던 건 맞는데 가장 못 오른 자산 가격이 높은 시중금리로 인해서 생겼던 주택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반전 가능성이 홈디포와 레나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경기 소비재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소비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금리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시중금리. 그래서 시중금리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하는 저 두 개의 기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택가격은 실제로 국가별로 정책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똑같은 방향성을 갖고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하나 정도 흔히 약간 소비재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소비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높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투자 매력이 아주 그렇게 높지는 않은 섹터는 분명히 맞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면 금리가 어느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소비재들은 각광을 받을까? 한번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두실 필요는 있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기 보이시는 이제 업종 주가 수익률하고 그리고 금리 레벨을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여기 보이시는 금리는 무조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10년물 국채 금리가 4.1% 정도, 그러니까 4%를 밑돌 때부터 소비재들은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네. 하게 됩니다. 4%에서 대략적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5%까지 떨어진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주가 수익률이 어떤 소비재들이 주가가 가장 좋았을까? 미국에서 보시게 되면
우선 대표적으로 유통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습니다. 여기 유통 기업들이 잘 아시는 월마트도 포함이 돼 있고 아마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현재는 한 4.1에서 4.2% 정도 수준인데 이게 4%를 밑돌기 시작을 하게 되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셔야 되는 건 미국의 유통주들이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내구 소비재 의류 쪽이 있는데 여기가 대표적으로 나이키와 같은 기업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나이키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지 못한데 네. 아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 정도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좀 관심 갖고 보실 수 있는 주가가 굉장히 싼 기업이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소비재의 대표적인 자동차 이런 쪽들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 밑으로 떨어졌을 때 네. S&P 500 전체보다 좋은 주가의 퍼포먼스,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같은 방식으로 4% 밑으로 떨어져서 3.5%까지 떨어질 때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을까? 우리나라도 소비재의 약간 뭐 컨셉, 뭐 내수주의 컨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증권업종의 주가 수익률이 가장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관리라고 불리는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이런 쪽들도 주가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조금 네. 소비재는 이렇게 약간 금리를 갖고 바라보실 수 있는 힌트,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정정할 네. 게 하나 있어요. 레나가 고급 가구가 아닌 고급 주택. 네, 건설. 예, 주택 건설하는 네. 기업입니다. 정정드리고 고급 가구는 RH. 신경 썼구나. 예, 너무 신경. 당연하죠. 예, 굉장히 네. 신경 쓰였습니다. 자, 아까 그 코스피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실장님 이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데 그러면 미국의 소비 경기가 살아나서 한국의 자동차, 헬스케어 뭐 그럴 수 있다고 네. 근데 이제 증권이 올라가는 건 금리가 연동돼서 금리가 연동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약간 금리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한 업종이 증권 업종이기 때문에 네. 네. 한국은 나타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간 올해는 투자의 대안이 테크 외에도 많이 생긴다라는 게 이게 긍정적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 테크가 워낙에 이제 다 이끌고 갔으니까 그러면 이게 또 유동성이 좀 분산돼서 이게 테크 쪽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약간 복잡하네요. 지금이 1월이라서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을 시작하는 첫 번째 월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사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을 그렇죠. 많이 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수가 안 좋으면 그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좋으니까. 워낙에 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미국 나름대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저것도 괜찮아 네. 보이고 아마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조금은 주도 섹터가 약간 주춤할 때 다른 쪽들로 자금들이 빠르게 확산이 되는 특징들을 좀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뭐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게 뭐 부정적이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고요. 조금 관심도를 다른 쪽으로 넓혀가는 하나의 시기 계기가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포트를 재정비하는 시기다라는 네.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기를 딱 보잖아요. 근데 경기는 뭐 금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등등이 있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중에서 네. 경기와 연동된 구리, 네. 은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 관련된 예전에 늘상 레거시 전략들이 이번에도 먹히는 겁니까? 예, 항상 생각해 보면 그 흔히 얘기하는 국제 상품 가격들이라고 하죠. 금도 네. 오르고 은도 오르고 구리도 오르고 최근에는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긴 하겠습니다만 유가까지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시클리컬들이라고 하죠. 아까 보셨던 소재, 산업재, 에너지 이런 쪽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는 제가 그림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물론 원자재 가격, 국제 상품 가격의 상승은 관련 섹터들 아까 말씀드린 뭐 소재, 산업재, 에너지 이런 섹터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 기회로 이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잠깐 제가 두 개의 기업을 샘플로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에 있는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리 생산의 최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이름은 약간 생소하실 텐데 아우루비스라는 독일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구리를 정제하고 재련하는 기업입니다. 하나는 1차 생산 기업이고 아우루비스 같은 경우는 2차 가공 기업이 되는 거죠. 근데 주가를 잘 보시게 되면 프리포트 맥모란보다 아우루비스가 작년에는 주가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차 이거를 가공하고 정제하는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 주가 수익률의 기회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상승의 기회가 됐었는데 작년 10월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금 늦게 보시게 되면 한 12월 정도 올해 들어서기 바로 직전부터 시작을 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그렇게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아우로비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는 특징을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이 이제 전통 시클리컬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저런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이들 기업들은 제품을 판매하는 가격들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는 생산 기업일 때는 가능하게 되는데 가공하고 정제하는 기업은 2차 단계를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구리 가격이라든가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원가가 올라가면 이거를 판매 가격에 제대로 전이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약간 시클리컬이라는 쪽들을 보실 때는 전통적인 이제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부터 영업이익률이 대단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보시는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26%였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32%나 됩니다. 근데 아우로비스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영업이익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24년에 3%에서 4%. 이게 정제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크진 않은데 네. 근데 올해 전망치는 보시게 되면 1.8%로 떨어지게 됩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가격 전가력이 높지 않은 기업들은 실제로 그 수혜를 보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시클리컬들을 보실 때는 저는 가격 전가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원가가 올라도 이거를 판매 가격에 전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결국 시클리컬과 전통 시클리컬주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서 테이블로 제가 보여드리면, 그렇죠. 준비를 하셨죠 또. 네, 여기 보이시는 기업들이 미국과 한국 기업들의 소재, 산업재, 에너지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가격 전가력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올 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률은 대부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골라내게 되는데, 네. 가격 전가력은 매출 원가율이 상승을 했을 때 1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물론 시가총액 순이긴 합니다만 첫 번째로 꼽히는 기업이 제너럴 에어로스페이스죠. 잘 아시는 GE가 최근에 분사를 하게 되면서 이름을 바꾼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가격 전가력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쉐브론이라든가 린덴이라든가 GE 버너바라든가 이튼이라든가 로키드 마틴, 뉴먼트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꼽히게 됩니다.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노스럽 그루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미국의 방위산업 기업들입니다. 굉장히 가격 전가력이 높고 올해 영업이익률 자체가 수익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특징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관심 갖고 좀 보실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내용들의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좀 약간 조선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많이 아직은 포함이 돼 있죠.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HD 현대일렉트릭,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시는 S오일 풍산 이런 기업들까지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런 쪽들은 이제 가격 전가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테크 쪽에 투자만 집중을 해서 사실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작년부터. 근데 네. 이제 거기에서 뭔가 좀 나의 수익 많이 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어딘가로 좀 옮겨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 아이디어를 좀 발판 삼아서 좀 분산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네. 테크가 뭐 주도 섹터고 업종이고 이익이 증가한다는 건 네. 대부분 다 아시는 거니까 약간 아까 보셨던 금리를 갖고는 소비재를 좀 준비하는 네, 마음. 네. 그리고 뭐 여기 산업재라든가 뭐 이런 쪽들은 워낙에 작년에도 주도주긴 했습니다만 올해 그 주도 섹터 안에서 또 다르게 좀 기업을 선별하실 수 있는 방법론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작년부터 이재만 실장님 모셔다가 약간의 이제 희망 섞인 얘기로 언제 망가냐. 네. 진짜 이제 망가고 싶다. 그런데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뭐 5,000P가 기착지겠지만 한 9% 남짓 남았습니다. 네. 이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제?
근데 이제 코스피의 상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에 성과가 좋았고 올해도 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과 이미 코스피가 4,550포인트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얼마나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측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네. 여기 보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증가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시가총액에서 누구의 기여도가 높았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근데 뭐 누구의 기여도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여기 보이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코스피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상승에 대한 기여분이 거의 60% 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물론 1월이라서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80%에 육박하는 정도가 흔히 얘기하는 코스피의 상승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 두 기업을 갖고 우리나라 또는 반도체를 갖고 과연 코스피가 얼마나 오를 수 있는가를 조금 추정해보고 계산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 반도체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들을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려서 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익 증가율이 최대의 장점이죠. 여기 막대 그래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 올해께 48%입니다. 근데 뭐 압도적이고 절대적으로 높은 게 여기 왼쪽으로 쭉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대략 한 114% 정도 되죠. 아마 이 추정치는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여기 보이시는 75% 정도의 순이익 증가율을 갖게 됩니다. 하이닉스는 1월 21일 날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혹시 또 거기서 삼성전자만큼 서프라이즈를 내게 되면 올해 추정치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을 때 IT에서 이 두 기업을 넘어서기도 쉽지 않고 전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이 두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을 뛰어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게 현실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예. 오늘 가져오신 그 메시지하고는 약간 벗어날 수 있는데 왼쪽에 완전히 눈에 너무 띄었고 알테오젠. 되게 더구나 이번 주에 또 JP모건 컨퍼런스 때문에 그러니까요. 바이오 막 왔거든요. 네. 코스닥 어쨌든 시가총액 1등이잖아요. 네. 이런 수치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알테오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약간 시클리컬이라든가 뭔가 사이클 있는 주식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거에 대한 신뢰가 삼성전자 보다 높겠냐라고 물어보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예. 추정치 자체의 신뢰는. 근데 어쨌거나 저만큼의 이익 증가율을 올해 진짜 갖고 온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익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겠습니다만 네. 그 정도의 이익 증가율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뭐 바이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거의 탑티어의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이미 굉장히 커진 기업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한 번 좀 더 주가가 레벨업 한다고 해서 이상하지도 않은 기업이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익 증가율로 보시게 되면 혹시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기업들이 몇 개,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 높은 일반적인 기업들이 몇 개 있죠. 여기 네. 보시는 알테오젠도 있고 두산 에너빌러티 같은 경우도 있고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포스코 포스코홀딩스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좀 포진을 하게 됩니다. 저희 주말에 또 네. 포스코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하나 올라왔거든요. 아. 거기 밑에 댓글들이 되게 많던데. 댓글 어땠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IT, AI 관련한 그 흐름에서 철강이 빠지면 또 안 된다. 아. 뭐 그런 맥락에 있어서의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궁금하시면 보세요. 예. 네. 마스가 이야기하면서 철강이 마스가.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했거든요. 아이언맨. 궁금하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장님. 네. 그래서 저렇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증가율이 네. 높다는 최대의 장점들 그리고 제가 또 그림을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과연 우리나라 순이익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작년에는 공교롭게 두 기업의 순이익 비중이 각각 18%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합산을 하시게 되면 한 36% 정도 네. 차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올해는 뭐 우리나라 순이익이 이미 증가한다는 것과 전자와 하이닉스의 순이익 증가율이 높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여기 막대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양쪽 기업을 합치게 되면 전체 우리나라 코스피 순이익에서 47%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수준을 두 기업이 코스피의 순이익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건강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한쪽으로 굉장히 쏠려 있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아니면 물론 수출도 그렇겠습니다만 한국의 증시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가 끌지를 못하면 지수의 상승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끌지를 못한다면 저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거나 순이익 규모가 낮아지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막 그렇게 되면 조금 한국 코스피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쏠림 현상. 근데 뭐 오따니와 김하성 갖고 우승하잖아요. 뭐 그렇게, 네. 야구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건 반도체는 어쨌거나 가시성이라는 건 뚜렷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미국의 테크가 올해도 투자를 많이 할 거다라는 생각.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뭐 디램 가격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 많이 보시는 거니까 맞아요. 수직으로 상승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게 높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미국의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높다는 건 한국의 반도체 이런 수출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 이런 강화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마저도 반도체는 좋게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익 뭐 증가 그리고 저 큰 이익 규모에 대한 가시성은 굉장히 다른 업종보단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의 이익을 갖고 올라간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네. 라는 생각에서 잠깐 제가 갖고 나온 그림을 하나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특징이 뭐냐면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면 주가 상승률이 그걸 못 쫓아가니까 PER이 자꾸 떨어지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현재 반도체는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PER이 예상 PER이 대략적으로 한 8.8배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네. 낮기는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이익이 증가하니까 어쨌거나 PER이 떨어지면 주가가 이걸 못 쫓아간다. 이건 일반론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면 2016년에서 18년이 되겠죠. 반도체의 업황 사이클 자체가 뭐 그때 당시 뭐 빅 사이클, 슈퍼 사이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3년 연속 그때 당시 이익이 증가를 했었고 그때 당시 순이익은 2018년도에 60조 원을 반도체가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그때 경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특징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그러면 그때 당시 반도체는 16년에서 18년 동안 얼마나 순이익이 증가했냐면 83%의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PER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주가 수익률이 저걸 못 쫓아가야 되는데 이때 그 슈퍼 사이클, 뭐 빅 사이클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오히려 이익 증가율보다 높았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수익률이 90% 정도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익 증가율 대비 주가 수익률의 비율이 대략적으로 1.08배 정도 되는 거죠. 네. 자, 이거를 지금에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물론 27년까지 이익은 증가인데 26년 정도까지 전망치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3년 연속 이익 증가고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올해 그 반도체 순이익은 아까 보셨던 그 두 기업 때문에 156조 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준을 다시 한번 경신을 하게 됩니다. 이전 단계 작년 전망치가 80조 원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연속 이익 증가의 이익 추정치는 사상 최고치의 경신. 네. 그러면 이 3년 동안 과연 반도체의 순이익은 어느 정도 증가를 할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189%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1.08배라는 아까 이익 증가율 대비 주가 수익률의 비율 이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하시게 되면 거의 대략적으로 200% 가까운 주가 수익률을 3년 동안 기록을 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이제부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미 반도체 업종 주가가 대략적으로 한 143%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감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론적 주가 수익률과 현재 실현된 주가 수익률을 차감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반도체 업종의 주가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61% 정도. 61%.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PER이 8.8배라는 얘기를 드렸고 네. 네. 이익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하지 않는다고 치고 주가만 올라간다고 치면 반도체의 PER은 대략적으로 14배에서 15배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비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쉽진 않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PER은 대략적으로 18배에서 작으면 20배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높은 PER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를 전망하는 특히 우리 애널리스트의 숙명이잖아요. 코스피를 전망치 내린다는 게
방법론이 참 중요한데 네. 이재만 씨가 오늘 가져온 건 결국 주가는 기업 어닝에 대한 프락시, 또 과거에 잘 나갔던 비율을 감안해서 본다. 네. 되게 좀 참신한 것 같고, 그래도 여태까지 많이 올랐던 것을 또 차감하면 그래도 이 정도 룸은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뇌리에 딱 보면. 박히는 그 숫자는 몇입니까? 반도체가 61% 오른다라는 것을 가정하면 네. 코스피는 가정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 네. 아까 반도체가 61%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남아있다, 상승 네.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반도체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라는 게 있겠죠. 네. 현재 기준으로 38%입니다. 61% 곱하기 38%를 하시게 되면 반도체가 코스피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익률 23%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4,550을 기준으로 해서 23%라고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코스피의 상단은 5,600포인트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증권 5,600. 네, 공식 하우스뷰 코스피 상단이 5,600포인트가 나왔네요. 5,600은 네. 상반기, 하반기 어느 쪽에 더 가능성을 두십니까? 물론 뭐 아주 뭐 시간을 그냥 딱 올해로 끊어서 놓고 보게 되면 가능성은 상반기가 가장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반도체 업종의 이익 증가 사이클의 가장 정점이 올해 대략적으로 2, 3분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좀 오히려 달성 가능성은 상반기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네. 끝으로 이 6과 6호가 바뀌려면 앞에 이익에 대한 비율이 이익이 더 늘어나고 네. 그렇죠? 주가는 또 고정세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더 이상을 여쭤보고 싶지만 저희가 인터뷰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므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고요. 또 다음 주에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실 이재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